안녕하세요. 미셸쌤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탈리아 미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 16세기 초 베네치아와 북부 이탈리아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동방과 밀접하게 연결된 베네치아는 다른 도시보다 브루넬레스키의 건축 방식이 더디게 적용된 도시였죠. 건축의 고전적인 형식을 적용한 르네상스 건축 말입니다. 베니스 건축에는 유쾌함과 따뜻함이 더해져서 근대의 어느 건축보다도 헬레니즘 시대의 그 대상업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옥의 장대함을 연상시키게 했습니다. 산마르코 성당의 도서관은 이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피렌체 출신의 건축가 야코포 산소비노는 환초로 둘러싸여 눈부신 빛을 발하는 베네치아를 제대로 드러내도록 했는데요. 경쾌하지만 이토록 단순하게 말이죠. 콜로세움에서 볼 수 있는 고전 건축의 법칙을 따라서 아래층엔 활기 넘치는 도리아식 원주들과 맨 위층엔 난간을 얹고 조각상들을 배열한 아티카를 갖춰 놓았죠. 기둥들 사이의 아치는 또 다른 한 쌍의 가늘고 작은 이오니아식 원주가 받치게 해서 각각의 기둥 양식들이 서로 엉켜서 오히려 풍요로운 효과를 드러냅니다. 환초가 둘러싼 베네치아의 눈부신 빛은 사물의 예리한 윤곽을 흐리게 하고 색채를 뒤섞이게 했는데요. 이것은 화가들이 더욱더 민감하고 신중하게 색채를 선택하고 사용하도록 했어요. 베네치아의 거장 지오반니 벨리니가 작은 교회 산 차카리아에 그린 성모와 성인들입니다. 이 재단화는 색채에 대한 거장의 접근법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이 무엇을 이야기할지 생각할 틈도 없이 부드럽고 다채로운 색채들이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일단 황금색 벽감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가운데 성모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는 손을 들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조용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천사도 보이고 성인들은 제단 양쪽에 고요히 서 있죠. 성 베드로는 열쇠와 책을 들고 있고 성 카타리나는 순교의 상징인 종려나무 잎과 부러진 형틀을 들고 있어요. 성 아폴로니아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 히에로니무스도 보입니다. 성모는 더할 나위 없는 품위와 차분함을 드러냅니다. 벨리니는 단순한 대칭 구도 속에서 각 인물들에게 신성함을 부여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냈어요. 미소를 머금은 성 카타리나와 독서의 열중인 늙은 학자 성 히에로니무스는 정말로 실감납니다. 따뜻함과 초자연적인 빛으로 충만한 세계는 고요한 가운데 아름답습니다. 지오반니 벨리니 역시 분주한 공방을 운영했는데요. 조르조네와 티치아노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색채와 빛을 이용해서 화면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그의 스승을 따라갑니다. 지오르조네가 그린 폭풍우는 어딘가 수수께끼 같은 요소를 담고 있지만 가히 혁명적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장래의 영웅이 될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와 함께 도시에서 쫓겨나 들판을 배회할 때 때마침 친절한 젊은 목동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처럼 읽힐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이 사실 미술사상 걸작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이 그림의 내용보다는 화가의 혁명적인 편린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이를테면 화면 전체의 빛과 공기를 스며들게 해서 그림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인데요. 내부의 섬뜩한 빛이 그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풍경이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 진정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 나무, 빛, 공기, 구름 같은 자연을 인간과 더불어 놓았고 그림 중앙에 놓인 다리는 이 각각의 요소들을 연결하고 아우릅니다. 가히 원근법의 발견과 견줄만한 탁월한 시도라 할 수 있어요. 이제 회화는 소묘의 채색을 더한 것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베네치아 화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티치아노가 그린 성모와 성인들과 페사로 일가입니다. 그는 99세까지 살았고 미켈란젤로만큼 명성을 얻었습니다. 티치아노가 물감을 다루는 솜씨는 미켈란젤로가 거침없이 소묘를 다루는 솜씨와 견줄만한 그런 화가였습니다. 티치아노는 전통적인 구도의 모든 규칙을 과감히 버렸고 그림 전체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 오로지 색채에만 집중했어요. 성모를 그림의 중앙에서 이동시킨 것, 대신에 두 성인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린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단화의 헌납자인 페사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마리아가 인자하게 바라보죠. 성 프란치스코는 아기 예수의 시선을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페사로의 가족들에게 이끌어가고 거대한 기둥은 구름을 뚫고 치솟고 두 천사가 열심히 십자가를 세우고 있어요. 이 대담한 구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지 않을까 살짝 우려되기도 하지만 이 예기치 않은 구도야말로 그림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티치아노가 빛과 공기와 색채로만 장면을 통일시켰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깃발과 성모를 대칭으로 만든 그 생각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을까요? 따뜻하고 풍요로운 색채의 깃발은 이 모험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티치아노의 명성은 초상화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그가 그린 초상화의 매력은 일명 젊은 영국인이라 알려진 이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전의 초상화들과 비교하자면 너무 단순해서 힘들이지 않고 그린 것처럼 보이죠. 세밀한 입체감은 눈에 띄지 않지만 이 무명의 젊은 영국인이 모나리자처럼 살아있는 듯 보인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이나요? 꿈에 잠긴 듯한 눈동자는 거친 캔버스 위에 무심히 물감 한 점 툭 찍어놓은 것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영혼이 담긴 강렬한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합니다. 나폴리에 있는 교황 바오르 3세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교회의 늙은 통치자가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젊은 친척 알렉산드로 파르네스를 돌아보는 가운데 동생 오타비오는 조용히 우리를 쳐다보는 장면을 그렸어요. 티치아노는 라파엘로가 28년 전에 그린 초상화를 능가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림 속 세 사람의 만남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서인지 이들의 생각까지 추측하게 하는데 말이죠. 혹여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늙은 교황은 이들의 음모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근거 없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독일 황제 카를 5세는 그의 초상화를 이 위대한 화가에게 청했고 티치아노가 로마를 떠나는 바람에 이 초상화는 미완성으로 남겨졌어요. 16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화가는 꼬레지오인데요. 그는 북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파르마에서 태어났고 활동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북부 이탈리아 인근 도시에서 다빈치와 그의 제자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특히 명암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꼬레지오가 그린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거룩한 밤입니다. 키 큰 목동이 환영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막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은 구름 위에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면서 긴 지팡이를 든 목동이 급히 들어오는 장면을 내려다보죠. 목동은 허물어진 마국간의 어둠 속에서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온 천지의 빛을 발하고 행복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어요. 하녀들은 구유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눈이 부시고 행복하게 목동을 쳐다보지만 밖의 어둠 속에서 요셉은 나귀를 돌보느라 분주합니다. 왼쪽의 복잡한 장면에 대응하기 위해 성모와 아기 예수에게 찬란한 빛을 던져서 그림 전체는 균형을 이루죠. 꼬레지오는 빛과 색채를 이용해서 우리의 시선을 강력하게 이끌어갑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곳으로 목동과 함께 달려가 요한복음서가 전하는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의 기적을 목격하는 게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꼬레지오가 교회의 둥근 천장에 그림을 그린 방식은 탁월합니다. 그는 교회의 천장이 열려있고 이곳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주려고 했어요. 빛의 효과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그는 쏟아지는 햇빛을 끌어안은 구름들로 천장을 가득 채우고는 구름 사이로 천사들의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채 빙빙 떠돌고 있는 것처럼 그려낼 수 있었죠. 이토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표현 방식은 당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을 거예요. 품위가 결여된 그림이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침침한 중세교회에 들어서서 천장을 올려다볼 때 얼마나 경이로울지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며 이런 프레스코화는 손상되기 마련이지만 습작 가운데 일부 소묘가 전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구름 위로 승천하는 성모의 형상을 위한 첫 습작입니다. 꼬레지오는 단지 몇 번의 분필 자국만으로도 넘쳐흐르는 빛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파올로 베로네세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는 루브르에서 아마도 가장 큰 그림이 아닐까요? 그 유명한 모나리자 맞은편에 걸려있는 그림이죠. 그림 아래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인 베네치아 화가들의 오케스트라 장면을 그려 넣었어요. 오른쪽으로부터 티치아노, 틴토레토, 야코포 바사노,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파올로 베로네세입니다. 오늘 메테의 미술은 16세기 초 스페인 안달루시아 건축의 보석 같은 구조와 색채를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벨레즈 블랑코 성의 앞마당 페디오로 가볼까요? 페디오는 스페인 정원을 나타내는 말로 집안에 위치한 하늘이 열린 마당을 의미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1층 왓슨 라이브러리가 있는 이곳에 벨레즈 블랑코 성의 페디오가 들어서 있어요. 16세기 초 스페인 건축의 구조 그리고 그 시대의 취향을 제대로 보여주는 따스하지만 황홀한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비대칭의 공간 구조를 이루는데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군데군데 고딕 건축의 가구일도 보이고 평평한 목재 천장 아래에 반원이 채되지 않는 둥근 모양의 선분인 일명 세그멘탈 아치가 서로 받쳐주는 건축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페인 건축의 취향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공간이 사실 이탈리아 북부에서 온 장인과 조각가들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장식적인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으로 벽면 구석구석을 섬세하고 수려하게 구현해냈습니다. 화려한 동식물의 형상을 벽면의 스팬드럴과 테라스 난간의 아치 한쪽 그리고 문과 창문에 정교하게 새겨서 어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티브들은 대체로 명료한 형태와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드러내주죠. 창문에는 가면과 꽃들, 베리를 먹고 있는 새들을 새겨 넣었고 상상 속 형상인 스핑크스, 용, 뱀꼬리가 달린 양 같은 모티브들은 고대 로마의 장식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치 사이에 문장을 새겨서 이 성의 소유주를 명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이 페디오는 성 안에 시로의 빛을 들이고 상쾌한 공기를 맞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우아한 앞마당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메테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사려 깊은 공간이죠. 1913년 조 블루멘탈은 맨하튼 파크 애비뉴에 있던 그의 집에 이 페디오를 설치했다가 1964년 메테에 기증합니다. 거의 2000여 개에 달하는 대리석 조각들을 재조립해 이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정원 안에 있는 몇 개의 조각 작품을 살펴볼까요? 줄리어스 시저 대리석 흉상이 보입니다. 16세기 초 피렌체 출신의 조각가 안드레아 페루치가 고대 로마에 제작된 율리우스 흉상을 기초로 제작했어요. 일명 스피나리오라 알려진 이 조각은 가시를 뽑느라 몰두하는 소년의 청동상인데 16세기 초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넬로 가지니의 작품입니다. 이 페디오에 설치된 작품은 로마 카피톨리노 뮤지엄에 있는 청동상의 복제품입니다. 16세기 말에 제작된 인어공주 사이렌 청동상은 특히 스타벅스의 심벌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는 조각인데요. 왕관을 쓰고 양손으로 자신의 꼬리를 들고 있는 사이렌은 사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로마의 강력한 가문이었던 콜론나가를 상징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미술관에서 이런 공간을 만난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 영혼과 정신까지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더할 나위 없는 앞마당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곰브리지 서양미술사 제17장 16세기 초 독일과 네덜란드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